안녕하십니까. 태열철학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구성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학이 뭐냐? 구성학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과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자보성과 우필성을 합해서 북두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북두구성이 하늘에 있는 9개의 궁이지요. 공간을 순환을 하게 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보면은 그 별들이 끊임없이 위치가 달라지면서 지구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그 각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견주어 가지고 그 길한 것과 흉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문이 구성학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구성학이 황제의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미성이지요. 북극성. 북극성을 황제의 별이라고 했고, 이 북두구성을 황제를 보좌하는 9명의 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황도 28숙은 하늘의 각 사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는 28개의 별을 마련한 것이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그 그림을 보면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미원이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황제가 업무를 보는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아래쪽에는 태미원이라고 해서 그 하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하고, 그 옆에 보면은 천시원이라고 해서 하늘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공간을 3개로 했습니다. 3개를 하고, 이 북두구성이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 변하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교 분석하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정립을 한 것이 구성학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운을 추론하는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학문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2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성을 가진 것이 있고, 하나는 규칙성이 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규칙성을 가진 것이 대표적인 것이 명리학이죠. 명리학은 갑자일, 갑자년, 갑자일, 갑자월, 갑자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끊임없이 변해오니까 정해진 날과 달과 시의 이 간지가 항상 일정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이 명리학의 육식갑자 간지 말고는 구성학이 있습니다. 구성학에 9개 별이 완성수인 9부터 시작해서 98765431, 98765431 이렇게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학을 이용해서 기문둔갑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자미두수도 하늘의 별이 규칙적이니까 자미두수 역시 하늘의 공간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사람의 삶에 비유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미두수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많은 학문이 있지요. 유기미나 육효나 이런 것들은 규칙성이 아닙니다. 이게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이분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내정법이나 가문법이라 하는데, 그러한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초기장술이 그렇고, 유기미 그렇고, 육효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약간의 규칙성을 띈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매화역수가 있습니다. 수리를 가지고 하는데, 매화역수 역시 구성학에서 파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르지요. 다음에
이제 먼저 북두 구성의 명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극성하고 제일 가까운 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두 칠성을 북자 모양이라고 했을 적에 손잡이가 아닌 그 반대쪽 북극성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을 북두 제1성입니다. 여기가 양명 탐낭 대성군이라고 이름되어 있고, 그 다음이 북두 제2 음정금 원성군, 그 다음 북두 제3 진인 녹존 정성군, 그 다음에 북두 제4 현명문곡 무성군, 그 다음 별이 북두 제5 다는 염정 강성군, 그 다음 별이 북두 제6 북극무곡 기성군, 그 다음 별이 북두 제7 청관 파군 관성군이 되고, 북두 제8 동명 외도성군과 북두 제9 원광 내필성군이 있습니다. 요 명칭들이 정해진 것은 언제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래된 기록은 도가의 경전이 있습니다. 옥추경에. 옥추경에 보면은 요 명칭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성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선천팔계와 후천팔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개념은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선천팔계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건태이진, 송광강군해서 건태이진은 양의 깨가 변하는 것이고 송광강군은 음의 깨가 자라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양은 우순회를 하고 음은 이렇게 자선회를 한다. 이래서 그 음양의 교합에서 천지 창조의 이치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후천팔계는 이 천지 만물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요것은 선천팔계에서 후천팔계로 변화하는 이런 이치를 이렇게 상세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전문적인 것이라서 일반인들은 그 설명을 들어도 선뜻 잘 이해가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후천팔계의 모습을 보면은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땅에는 물이 있지요. 밝은 거 어둠이 있고, 요 동쪽에는 요 진이다 해서 우레진자를 씁니다. 요게 뭐 일양이 시생한다, 봄에 만물이 자라나는 걸 뜻하고, 서쪽에는 태궁입니다. 요것을 연못이다, 입이다 이라는데, 여기는 음이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곤토하고 간토, 요거는 뭐냐, 우리가 지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축. 요거는 하늘이 태양을 보는 쪽이고 태양을 보지 않는 쪽이니까 북극 남극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궁하고 건궁은 지축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제일 변화가 많은 자리가 됩니다. 제일 멀리 있으니까 돌아 회전을 하면은 이 변화가 많겠지요. 그래서 성궁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건궁은 하늘이다, 높은 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후천팔계가 팔계를 여기다가 각 상수를 부여했습니다. 주역의 꾀상을 가지고 논하기가 많이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그 팔계에다가 각 고유의 상수를 부여하고 중앙에는 5란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구성학이라는 것은 후천팔계의 변화를 상수학으로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도와 낙서가 있습니다. 용마하도와 신구낙서다 이렇게 하는데, 기록에 보면은 용마하도는 그 황하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했고, 신구낙서는 낙서에서 그 나온 거북이 등에 이 모양을 보고 해서 이제 하도 낙서라고 합니다. 모양에는 점을 보고 만들었다 이러는데, 이것은 그냥 설화라 생각을 하시고, 누군가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하나의 문자나 도표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도에 보면은
요 일이 있습니다. 일은 만물이 시작됩니다. 만물이 어디서 나느냐? 물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뭐다? 태양이다는 거지요. 물과 하늘의 태양이 만나면은 뭐가 되느냐? 물에서 상승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승 기운이 3이 되고 이것을 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그 자수가 되고, 그리고 천간으로 오면은 임수가 되지요. 이는 태양이 되니까 병화가 되고, 병화가 되는데 이제 하늘에 열기가 되니까 정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사가 되면은 수축기가 생기니까 여기 이제 경금이 생긴다 이제 해서 경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하나의 기운들이 중앙에 있는 오토지의 공기와 접촉을 해서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기 안에 있는 미립자지요. 그래서 1과 5가 만나면은 음기와 토가 만나니까 물이 생겨서 개수를 6이라고 합니다. 임계 이래가지고 일육수라고 하고, 그 다음 을목을 팔이라고 합니다. 간목과 토가 만나서 을목이 팔이 됐다. 물질로 형상화됐다. 그 다음에 요 병화를 7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화가 되죠. 지지에. 요 병화 사화 부분은 음양이 바뀌면서 체형이 바뀌는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그냥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토하고 사금이 만났을 적에 신금이 생기게 됩니다. 금이란 수축기가 경금이 토를 만나면서 하나의 물질을 단단하게 수축을 만들어 형성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을 천간으로는 신금이고 지지로는 유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5와 5가 만나면 중앙에 10이 됩니다. 이것을 기토라고 하지요. 기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도의 이치는 만물이 생성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 되겠지요. 요 수리도 요 명리학에서는 다 붙어서 요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요것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화도의 상생도가 됩니다. 수생은 물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면은 이 활동성이 강해지고, 태양의 열을 받아서 활동성이 강해지고 꽃이 피지요. 발산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의 빛이 강해지면 토도 같이 강해집니다. 화토가 동주로 앉아서 화생토를 하고, 토가 열을 받으면은 이것을 좀 강하게 하면은 토가 굳으면은 쇠가 만들어집니다. 단단한 것이. 그것을 우리가 금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금이 자체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빛에서 멀어지면은 냉기가 발산하면서 거기에 습기가 맺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금생수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낙서는 보면은 여기에 4구와 27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 9,008개를 이렇게 했을 적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9 위치가 보면은 요 바뀌어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것을 그냥 9천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2와 7이 바뀐 것을 우리가 금과 화가 위치가 바뀌었다 해서 금화 교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거는 역행을 합니다. 역행을. 역행을. 상극으로 가는 거지. 수극화라고, 화극금을 하고, 금극 목을 하고, 목극토라고 토수를 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땅은 우선회를 하고, 땅은 원래는 자선회인데 우리가 위치 땅에서 보니까 요건 땅은 우선회가 되고 하늘의 공간은 반대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일어난 어떤 기운이 외부적인 어떤 역작용으로 인해서 그거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그것이 끊임없이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도와 낙서의 기본적인 이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그냥 선천수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구성학으로 가면 요 낙서 90의 숫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구성학의 기본도를 보겠습니다. 구성학의 기본도를 보면은 이런 수가 됩니다. 이런 수가 되고
2는 토가 되고 3은 목이 되고 4는 사도 목이 됩니다. 5는 토가 되고 6은 금이 되고 7도 금이 되고 8도 토가 됩니다. 그렇게 2, 5, 8이 지축이다. 그래서 토가 되는데 3을 병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라나는 목이다 해서 풀을 벗겨서 병목이라고 하고 4를 녹목이라고 합니다. 녹음이 짚어지면은 목이 활동성이 강해지지요. 처음에는 위로 뻗어 올라왔다가 이때가 되면 아주 무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을 사록목이다 하고 뜻으로도 이것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 움직인다. 불을 자화라고 합니다. 불이다. 그 다음 7을 적금이라고 하지요. 7을 적금이라는 것은 아직 따뜻한 금이다. 그 붉은색이 나는 금이다. 땅에서 막 나오니까 열기가 안 식으니까 붉은 금이지요. 6은 백금입니다. 백금이라는 것은 7이 식으면 6이 되는 것이죠. 이걸 6을 백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토는 흑토지요. 왜 흑토냐? 토가 열을 받으면 검어집니다. 그래야 토생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흑토로 하고 8은 또 백토라고 했습니다. 열기가 없으니까 이것을 흰색이 된다 해서 열기가 없으니까 이거 흰색이 된다 해서 요 밑에는 다 보면은 800수 800토, 100수, 600금이 됩니다. 요건 적금이 되고 병목이 되고 록목이 되고 구는 화, 자화, 붉은 화가 되고 토는 중앙이라서 오황토가 됩니다. 이는 흑토가 되고 요게 이제 구성의 기본적인 배치고 변화하는 것도 1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다시 1로 옵니다. 요렇게 이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느냐 이것은 그 변화하는 이치를 알려면 3008개에서 9008개가 왜 이 8개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하느냐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국궁의 명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9개의 궁이 있고 요 궁에서 자라는 생명체를 9개의 성이라고 합니다. 궁성이라고 하지요. 요 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 궁에서 태어나는 생명은 요 궁의 뜻을 그대로 간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백수성이다 하면 일강궁에서 났으니까 이 강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니까 이 특징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갔을 적에 이 궁의 특징과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강건이 요 주역에 감깨를 일강궁이다, 일이다 바꿔놓고 주역의 이 곤토를 우리 그냥 상수로 이루합니다. 그 다음 주역의 진꾀를 그냥 3이라고 하고 상수로 바꿔놓는 거지요. 손꾀를 그냥 4라고 표현합니다. 중궁에는 5는 꾀가 없지요. 그래서 그냥 중궁은 막힌 자리다, 답답한 자리다, 무엇이 형상화가 되지 않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육건궁은 이건 하늘인데 그냥 6으로 상수 6으로서 대치를 해서 표현합니다. 칠태궁은 역시 똑같습니다. 주역의 택괴를 상수 7로 표현을 하고 주역의 강깨를 산인데 이것을 그냥 상수 8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수 8 이러면 주역 강깨의 모든 뜻이 이 상수 8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강궁의 뜻이나 상수 8의 뜻이 같아지게 됩니다. 단지 강궁은 그 궁의 특징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상수 8은 강궁의 뜻을 내가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내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성학은 해마다 태어난 사람이 본명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2019년은 본명성이 8입니다. 그렇게 2019년에 태어난 사람은 요 8백토, 요 8간산의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뜻을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느 궁에 갔을 적에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학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큰 아웃라인을 먼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연월에서. 다른 학문은 명리학 같은 경우는 내가 이치를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적에 밑에서부터 세밀하게 통변을 해가 올라오는 모습이 된다면은 구성학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순차적으로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학문이 됩니다. 구성과 구궁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는 거 각 궁에 있는 별들의 명칭은 여기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북두 제1은 백수성으로 탐낭성이 되고 북두 제2는 곤토성으로 거문성이 됩니다. 북두 제3은 진인옥존성이 되고 북두 제4는 성궁으로 문곡성이 되지요. 북두 제5는 중앙으로 해서 염정성이 됩니다. 북두 제6은 금궁으로 무곡성이 되고 북두 제7은 태궁으로 파군성이 되고 북두 제8은 강궁으로 외부성이 되고 북두 제9는 리궁이지요. 리궁으로 내필성이 됩니다. 아마 이 별들의 명칭은 자미두수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뜻도 거의 비슷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의 뜻에 궁의 배치를 했을 적에 앞에 설명을 했죠. 1은 백수성입니다. 하얀 물이고 2는 흑토성이 되고 3은 병목성이 되고 4는 녹목성, 5는 황토성, 6은 백급성, 7은 적금성, 8은 백토성, 9는 자화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이 살아나는 게 1. 백수성 물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래서 보통 우리가 구성학을 볼 적에 대운 보는 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각 궁에서 9년을 이렇게 머무게 됩니다. 그래서 1궁에서 9년을 머물고 여기 2궁인 공궁에서 다시 9년을 머물고 3궁인 진궁에서 다시 9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2궁으로 가면은 81세가 됩니다. 그리고 구성학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기본적으로 81세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구성학에서 기본적으로 81세를 보는데 해마다 9년마다 그러면 한 번씩 제자리에 오는데 변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같은 것이 아니냐 이래 되는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마다 매 해마다 하늘에 있는 북두 구성이 관장을 하므로 하늘에 있는 북두 구성이 요 12궁을 돌아가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2년에 거쳐서. 그러면 전부 다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느냐? 108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8번뇌가 여기서 다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성과 구궁의 배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구성학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보면은 구성학 강의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이야기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성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3개월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기본적인 것. 구성학이 보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시점으로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이분이 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하는 단시로 보는 법이 있고 명리학처럼 구성학도 연월일시에 기본적인 상수가 다 있어가지고
그 상수를 그 사람의 본명반이라 하지요. 연을반을 만들고 일시반을 만들고 다시 대운반을 만들고 다시 세운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운명을 이렇게 추론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은 아마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 과정 조금 거치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2시간을 강의를 한다 했을 적에 기본적으로 한 6개월은 해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론은 터득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하면은 배우는 게 정말 빠른 거지요. 다른 학문은 6개월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구성학은 다른 학문처럼 원래 뭐 어떤 일 구체적으로 일이다 저일이다 탁탁 집어내는 부분에서는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문을 배워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제대로 쓰기도 하고 쓰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구성학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전해진 것이 그 구성의 그 단시점,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왔으니까 우주 공간의 기운과 지구의 공간의 기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에서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단시점이죠. 단시점을 위주로 구성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구성학은 하늘에 이제 움직이는 기운이라서 방위학이 됩니다. 그 방위학이란 것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사를 할 적에 쓰는 방위학이 있습니다. 일철록, 이한손, 삼식신, 사징파 이렇게 해서 나에 따라 집어가지고 남자 매살은 원래 어느 방위가 좋고 어느 방향이 안 좋고 여자는 어떻고 하는 그것이 구성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방위학이 있고, 또 원래 이 달에 오늘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일을 도모하려는데 오늘 하면은 그쪽 방위가 내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보는 방위학으로서 구성학이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구성학을 하면은 나중에 이 취기법이라 해서 필요한 기운을, 좋은 기운을 받아오고 안 좋은 기운을 내보내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힘든 분들 이래 와셨을 적에 그 취기법을 해줬을 적에 정말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만들어진 학문은 절대 아니구나 하면 할수록 매력을 느끼는 것이 구성학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명을 할 적에 명리학과 구성학을 같이 놓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보면서 감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이론보다는 두 개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상호 교차하면서 살피면은 보다 또 근접한 감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구성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고 나름의 활용법을 찾으면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